네,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이분께 힌트를 얻으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21년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분을 모셔봤는데요.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증시를 제가 방금 전에 좀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올해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연초에 굉장히 집중됐고 증권사가 이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4월, 5월을 지나면서 개인들의 실망이 커지고 연말에 가면 개인들의 매도세까지 나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의 이게 실망이 나온 이유기도 한데 미국하고 중국이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긴축으로 애초에 시작을 했고 이 산업 구조조정을 한 것이죠. 금리를 올린 게 아니고 이 산업들을 이제 자원을 많이 쓰는 산업의 기업들을 부도 처리하면서까지 경기를 끌고 내려갔고 물가 올라가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 것이죠. 해에 반해서 미국은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도 연준이 그렇게 긴축에 나서지 않는 그런 방식. 지금도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섰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좀 빨리 하겠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살아간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중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나라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러는데 미국과 중국이 다른 길을 가면 미국 쪽으로 붙는 게 아니고 중국 쪽으로 붙어요. 나쁜 쪽으로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예전에 이제 2015년 환율 전쟁할 때도 그렇고 두 나라가 2018년, 19년 두 나라가 관세 전쟁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공급망 전쟁 이런 걸 하면서 서로 거시 경제 정책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런 경우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한국뿐만 아닙니다. 신흥국 주식시장이 요 세 국면에서 전부 다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한국 시장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세 국면에 나타났는데 올해도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가을 넘어가면서 개인들의 실망 매물까지 나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디펄플링에 대한 올해 증시도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이제 마지막까지 조금 디커플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 시장을 지금 돌이켜보면 거의 제자리였어요. 한 3, 4%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20% 넘게 미국 시장은 올랐으니까 확실히 좀 소외감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근데 미국도 연초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그러니까 계속 올해처럼 내년에도 전 세계적인 뭐 봉쇄나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기술주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기술주의 상승은 이게 경제 환경이 나아지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서 비대면 경제로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기술주의 상승이 상당히 돋보였는데 근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낙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겨울 지나고 나면 바이러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식의 생각이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럼 그동안 올랐던 기술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금리도 낮게 유지했던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이고 네. 기술주가 올라간 게 바이러스 때문이고 낮은 금리 때문이었는데 이 바이러스 확산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주도 비대면 경제 빠른 확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주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어제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좀 부정적인 부분은 뭐 경제 전반으로 보면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미국의 주가 상승을 기술주들이 끌어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좀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국 증시는 그래도 오미크론에 대한 그 확산이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시장은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 미국 경제 전망이 좀 먹구름이 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5.2에서 2.2%로 낮아지는 경우도 지금 월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워낙 높았죠. 네. 아마 최근에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거 있어서 11월, 12월 달에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이거는 오미크론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4차 대유행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기 지표가 추가적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한 5.6%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올해 성장률이. 그리고 내년에도 당초 전망은 뭐 3%를 넘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이 4차 대유행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이 아니고 델타 변이의 4차 대유행 때문에 이게 내년 1분기에도 아무래도 1월 달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1분기 GDP 성장률을 떨어뜨리면서 내년에 GDP 성장률이 3%대가 안 나오겠다. 근데 그러더라도 사실 미국 경제 정상적인 성장률은 2% 초반이거든요. 2.2, 2.3이 정상적인 성장률이기 때문에 내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한 2.5에서 2.6 정도로 보는 게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내년에 미국 경제를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 리스크 요인이 오미크론, 뭐 변이 코로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상저하고를 예상하는 분들도 상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보면서 좀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을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전에 팬데믹 이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한 1.2, 1.3%였거든요. 네. 그걸 정상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한 3%대의 물가 상승을 제가 볼 때 연준은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을 근데 하는 것 지금 같아요. 뭐 CPI가 6.8이고 PCI가 5.7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금방 내려옵니다.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이 3% 이상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 3% 정도의 물가 상승은 이건 기저적이다. 옛날하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6%, 6.8%를 전부 다 이게 기저적이고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봄 지나면 곧바로 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는 내려와요. 곧바로 내려올 것이고 내년 3분기 가게 되면 이제 3, 4% 정도에서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 연준이 그렇게 긴축을 강화시킬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올 때까지는 좀 걱정들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뭐 3%대로 내려오고 나면 뭐 인플레이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는 물가 상승률이 3% 했어요. 엄청 올랐어요. 예, 물가 상승률이 3% 했고 그게 그 상황에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균형이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이게 물가가 확 내려오면서 금리가 확 떨어지고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졌다가 요게 이전 균형으로 물가도 3% 올라가고 금리도 좀 높아진 새로운 균형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는 제가 볼 때도 한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드의 역할에 대해서도 뭐 긴축을 어떻게 뭐 어떤 속도로 할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12월 FOMC가 열렸었고 이제 다음 주에 이 회의록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주목할 게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말이 나와요. 이번에 처음으로 논의를 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지난번에 2013년에도 테이퍼링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 연준이 채권을 매입하는 걸 줄이고 중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사왔던 채권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QT라고 하던데 맞나요? 좀 다른가요? 그 공식적인 용어는 없고요. 뭐 쓰기 나름인데 그 양적 완화 이런 표현은 사실 버냉키 의장이 전에 썼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표현인데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용어죠. 연준이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근데 그 외의 표현은 사실 뭐 쓰는 분들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아닌데 공식적인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에 채권을 매입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바로 채권을 팔기 시작하게 되면은 조금 혼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번에 그 채권을 팔 때 대차 대조표 축소할 때 네. 시장의 충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연준이 시장 충격 감안 안 하고 할 리는 없고 때문에 그게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금리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금리 수준이 높아지지 못하면 왜냐하면 경제는 성장하는데 금리가 계속 낮은 상황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출을 제한해 버린 거죠. 근데 미국은 사실 그렇게 대출을 쉽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의 자유를 그렇게 확 치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금융당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이면 자산 버블 위험이 또 생기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도 적당하게 경제 성장에 맞춰서 금리가 높아지도록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하는 갖고 있는 채권의 매도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이나 유동성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대차 대표 축소를 하던 구간에서 과거에 이게 경험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보면 그 이전에 뭐 10년 전, 20년 전 이럴 때 금리 인상 속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것만 가져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 번밖에 경험이 없긴 합니다만 대차 대표 축소하는 기간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만해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 3번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0.75에서 한 1%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상무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제 1.5 위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올해 미국 금리가 좀 꽤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10년짜리 금리가 올해 4월 달에 1.6%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만 계속 반복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금리 1.5% 어제 올라간 거는 굉장히 좀 올해 고점으로 보게 되면 꽤 높은 수준이에요. 올해 최고점이 1.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10년짜리 금리가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 이런 것에 의해서 10년짜리 금리가 움직이는 거는 전체 움직임이 한 20%밖에 설명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머지 80%는 시장의 기대가 움직이는 것이죠. 2년짜리 금리는 거의 90%가 연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고 10%만이 시장의 기대고 주식시장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5%만 연준의 정책 변화가 바꾸고 95%는 시장의 기대가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 최근에 금리 상승은 연준의 어떤 정책 변화 때문이 아니고 시장이 연준이 뭐라고 하기 이전에 오미크론 변이가 내년에 경제를 악화시키지 못할 것 같다. 올해하고 내년은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채권 시장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어쨌든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로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환율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보통 달러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거시경제와 관련된 지표들 뭐 주가지수나 금리나 환율을 볼 때 미국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미국과 중국이 거의 동등하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분명히 뭐 일본 엔화나 유로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강세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원화 약세, 환율의 상승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통화 수합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미연준하고는 끝이 났죠. 그렇지만 중국하고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미국 달러와 글로벌 달러와 영향도 받지만 사실 2010년대 이후로 보게 되면 중국 위안화 영향을 훨씬 더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그 외국계 IB들의 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한국 원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위안화 블락에 들어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달러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안화 블락.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를 미국이 아니고 중국에 편입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원화 환율의 변화를 보면 글로벌 달러하고 같이 움직인 게 아니고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인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올해 좀 달랐죠. 올해 좀 다르고 위안화 환율이 안정돼 있는데 한국 원화가 글로벌 달러를 따라서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고 글로벌 달러하고 이제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의 중간쯤 어딘가에 걸릴 것 같은데 중국은 아직까지 물가 문제가 좀 커요. 네. 물가 문제가 워낙 커서 위안화 환율을 절하하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도록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안정돼야지만 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물가가 아니고 성장 쪽에 맞춰야지만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산업 활동을 독려하고 경기 부양책을 네. 쓰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물가거든요. 그럼 환율 못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내년에 이제 봄쯤 되면 좀 물가가 진정되고 나면 그러면 경기 부양책도 쓰고 네. 위안화 환율도 올라가게 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이제 글로벌 달러와의 상승 그다음에 위안화 환율의 상승 두 가지가 겹치면서 한국 원화 환율이 1,200원대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화폐 가치 얘기하면서 중국과의 동조화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제가 중국 이야기를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내년에 성장 둔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하면 이 공급 병목 현상이 얼마나 해소되고 저 물가가 얼마나 잡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뭐 반도체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와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11월 오늘 나온 산업활동 동향 보면 자동차하고 반도체 쪽의 생산이 꽤 크게 늘어났거든요. 네. 꽤 크게 늘어나서 이게 반도체 뭐 공급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진정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생산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그 좋아지고 있는 신호들은 나오는데 뭐 중국의 총량적인 지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생산을 많이 담당하잖아요. 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아이폰도 미국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중에서만 우리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한 30은 국내에서 쓰고 한 70은 해외로 수출할 거예요. 우리나라 주력 주요 업종이 대부분 다 수출을 많이 하는 주요 업종들이 대부분 다 생산한 것의 30%는 국내에 쓰고 70%는 수출하는데 그 수출의 한 80%가 이제 중국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기 매크로 거시적인 경제 지표 전반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의 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매칭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조건을 봐야 되는 거죠. 중국의 경제가 괜찮고 부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기업들을 미국의 기업과 매칭시켜가면서 트레이딩을 합니다. 근데 이쪽이 상황이 안 좋으면 이 매칭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디커플링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굉장히 좀 세밀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중국의 정책이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우리 시장 전망을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게 이제 부양책을 쓰고 이제 성장성이 얼마나 회복되냐에 따라서 또 지금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폐장일 마지막 심층 토크는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